자, 그럼 63쪽에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한번 보실게요. 예.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으로 나뉘어집니다. 토지 특성은 뭐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일단 제가 자연적 특성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이 있고, 마모 감가되지 않는다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수명이 길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부증성이 있고, 네 번째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개별성. 건물 특성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토지 특성이 중요하지 건물 특성이 안 중요한 이유는, 건물 특성은 이제 우리가 토지 특성을 다 배우시고 나서 이걸 뒤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적이지만 다르다고 보지만 건물은 동질이 가능하거든요.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증성이지만 건물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이 가능하다. 토지는 영속적이지만 건물은 비영속적입니다. 비영속성. 삼각이 된다는 거죠. 예. 토지는 아예 못 움직이지만, 물론 건물도 부동성입니다. 있지만 건물은 조립식 건물 같은 것도 있고 이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물의 특성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토지 특성을 열심히 공부하셨다가 뒤집으시면 되고, 건물의 특성에서 한 개는 기억을 할게요. 종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속성. 뭐 지배성 그러기도 하는데, 종속성은 토지는 건물 위에 축조, 건물은 토지 위에 축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건물 또한 토지를 지배를 합니다. 어떤 구조냐면, 건물이 상가라면 상업지가 되고, 공장이라면 공업지가 되고, 주택이라면 주거지가 되니까. 그래서 토지 건물의 관계는 서로 지배를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고, 종속되고 종속당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건물의 특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는 저랑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건데, 토지 특성은 이렇습니다. 토지의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은 토지 플러스 인간입니다. 토지에 인간이 개입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이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간이 개입되면 인문, 토지 자체 가지고 있으면 자연.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뭐 선천적, 불변적, 경직적, 거의 변화될 수 없는 특성이라면, 토지가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내려오는 특성이라면,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된 이후의 특성이기 때문에 후천적, 가변적, 신축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그런데 자연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이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성질입니다. 자연적 특성 뒤에는 자꾸 안 된다, 뭐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인문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은 경제적 또는 용도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연적 특성은 첫 번째, 부동성이 있을 거고, 영속성이 있을 거고, 부증성이 있을 거고, 개별성이 있을 거고, 인접성이 있을 겁니다. 인문적 특성은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있고,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연적 특성에서 이제 제가 부동성이 뭔지, 영속성이 뭔지 이런 걸 물으면 여러분들은 꼭 요 개념을 좀 이렇게 살려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입니다. 이 물리적이란 말을 꼭 요거 추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좀 있으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하다는 성질이 영속성이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이 부증성이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가 불가능한 게 개별성이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게 인접성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인접성 이놈은 부동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인접해 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인접해 있고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인접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인접되어 주차했다고 해서 인접성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움직여버리면 그만이니까. 토지는 한번 인접되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 특성들은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인접성 요놈은 조금 약간 성격이 이렇게 애매합니다.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이 맞는데 변경이 가능한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같이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적 특성인데 좀 있으면 이게 뭔가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인문적 특성 쪽에 넣어서 개념을 잡아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문적 특성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나머지 특성은 하필 분필이 가능하다.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뭐 이런 특성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용도의 다양성 위주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동이란 말을 쓰고 두 번째 감가란 말을 쓰고 세 번째 공급이란 말을 쓰고 네 번째 대체란 말을 쓰겠습니다. 이동, 감가, 공급, 대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1, 2 이동은 크게 요거 순서 좀 바꿀까요? 대체를 먼저 쓰고 공급을 쓰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아까 했던 거. 물리적 이동과 경제적 이동. 용도적 이동해도 됩니다.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와 물리적 대체와 경제적 대체. 용도적 대체라고 해도 됩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물론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딱 띄우는 순간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물리적으로는 이동도 안 되고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물리적 대체도 안 되고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되냐면 자연적 특성을 하나씩 쓰셔야 됩니다. 물리적 이동이 안 되는 것은 부동성.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건 영속성. 물리적 대체가 안 되는 건 개별성.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건 부증성입니다.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는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접성을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접성을 쓰더라도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동이 되거든요. 토지는요. 이거 인접성 때문이에요. 토지는 경제적 감가가 되거든요. 이것도 인접성 때문이에요. 토지는 용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인접성 때문입니다. 다 인접성 때문이고 한 개만.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요것만 진짜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 인접성 하다가 공급에서만 용도의 다양성이 나주면 돼요.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좀 이게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차근차근. 2번부터 먼저 할게요. 2번.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뭐를 배우시냐면 저한테 감가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감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감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는데 기능적 감가는 이거 감정평가론 가서 보도록 하고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부동산이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하고요. 인근 지역이 쇠퇴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근데 22번지 토지는요. 시간이 지나도 마멸되고 손상되고 파손되고 노후화되지 않아요. 즉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속성 때문에. 영속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23번지 토지, 그러니까 인접지가 상권이 쇠퇴해버립니다. 그럼 22번지의 값어치도 떨어지겠지.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감가되지 않는 게 맞지만 인접지의 상권이 쇠퇴해버리면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성이 있으면? 인접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물리적으로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성? 영속성. 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된다. 뭐 때문에? 인접성.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자, 위치라는 것에는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절대적 위치는 변경이 안 되는 거. 상대적 위치는 변경이 되는 거. 이렇게 보십니다. 절대적 위치에 이동이 안 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고요. 상대적 위치에 이동이 되는 것은 인접성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절대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22번지에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그럼 22번지 위치를 나쁜 위치다 그래요. 나쁜 위치. 하지만 22번지는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23번지를 떠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위치를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위치. 부동성이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22번지 위치가 그대로 있어요. 절대적 위치가 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쓰레기 매립장에 나가고 공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뭐 옆에 아파트? 공원 옆에 아파트. 원래는 나쁜 위치였는데 좋은 위치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가 바뀌어서? 인접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토지가 이동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위치는 무슨 위치라 그랬어? 절대적 위치.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위치는? 상대적 위치는, 인접지가 변해서 생기는 상대적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주변에 무엇이 들어서느냐 하는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22번지 토지와 30번지 토지는 같은 토지입니까? 다른 토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토지죠. 다른 토지니까 대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두 개 토지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뭘 배우시게 되냐면 인근지역이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감정평가론 할 때.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그래요. 그럼 인근지역 안에 있다면 지네들끼리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용도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려 그러면 인근지역에는 있어야 돼요.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인접성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토지는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우기 전만 하더라도 이동이 안 되지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동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물리적 이동은 안 되는데 경제적 이동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 강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물리적 강가가 안 되는 거고 경제적 강가는 된다. 토지는 대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물리적 대체가 안 되는 거고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된다. 다 인접성 때문에. 근데 공급은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성? 부증성이죠.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요. 요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요거 예외 없다 그래요. 뭐 없다? 예외 없다.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요거는 우상향하고 요거는 용도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좀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방법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혼자 따로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제가 토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국토 전체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요, 토지 하는 순간 국토 영토를 가지고 얘기하지 단순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토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 전체 우리 영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토지가 총 4가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임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뭐 그래요. 농지가 10개 있고요. 택지가 10개 있고요. 임지가 10개 있고요. 바다가 10개 있습니다. 그럼 토지가 총 40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바다도 우리 영토 안에 넣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바다도. 우리 영토 안에 넣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부족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택지입니다. 다른 토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택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농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꾸면 택지량이 15개가 되죠. 임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꾸면 이제 택지량이 20개가 됩니다. 예. 심지어 바다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간척사업을 하면 되니까. 수면 매립을 하면 되니까. 그럼 택지량이 25개가 된다고. 5개씩 떼다가 바꾸면.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대답하세요. 경제적 공급 돼야 안 돼요? 되네. 근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가 뭐 된 것이다? 전환된 것이다. 맞아요? 그럼 택지량은 여전히 몇 개다? 토지량은 여전히 몇 개다? 40개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물리적 공급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육지로 바뀌면 토지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학문적 관점에서는 어차피 바다도 우리 영토 안에 넣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네들끼리 고정된 40개 안에서 용도만 전환된 거지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시면 이런 거 배우십니다. 다음 주에 배우시면 다음 주에. 편하게 들어서 편안하게 다음 주에도 배웁니다. 예.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다. 뭐 이렇게 배우십니다. 가격이 100원이고 200원이고 300원이고 400원이고 토지량이 10개고 20개고 30개고 40개고 그래요. 가격이 100원일 때도 우리 국토는 40개, 200원일 때도 40개, 300원일 때도 40개, 400원일 때도 40개. 그럼 우리 국토는 몇 개에서? 40개에서 고정돼 있죠? 이걸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수직이고.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다음 주에 배우십니다. 근데 택지량은요. 원래 10개 있잖아? 근데 택지 가격이 200원 올랐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택지가 돈이 돼야 안 돼? 돈이 되지. 그럼 택지 공급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용도 전환하면 되니까. 30개까지도 공급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거지. 우상향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경제적 공급 곡선은 하향한다고 나왔습니다. 뭔데? 상향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근데 경제적 공급도 40개 고정된 양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하는 거지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그렇다면 이제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속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증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별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접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요때 이제 제가 하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다음 진도로 넘어갑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국제화되고요. 국제화되고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나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이 이유가 되고 부동성 때문에 활동 3종 세트라고 해서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이 되고 시장 3종 세트라고 해서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불완전 시장이 되고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되는 입지론의 근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충밖에 설명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평가론에 가면 지역 분석이라는 것과 개별 분석을 배우세요. 저 뒤에 가면. 감정평가론에 선지표 후기차 해가지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단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지역할 때 지역은 인근, 유사, 동일 수거권이 있고 인근은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약하기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동일 수거권은 원칙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를 동일 수거권을 보는지 동일 수거권 안에는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만 20-30분 동안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저 뒤에 가시면 정책론에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걸 갖다가 제가 설명드립니다. 외부 효과는 제3자가 하는 행동이고 의도되지 않은 행동이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종류는 정예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고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과소, 과대 생산, 핀피, 님비 현상,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하고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이것만 수업을 20-30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내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집에 못 간다 오늘. 그러니까 요거는 진도를 다 들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용어들이 나오면 그냥 일단은 넘어가시고 전체 진도를 다 끝내고 다시 오시면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저놈이 지금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가 뒤에가 또 설명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반드시 뒤에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냥 들어주세요. 네.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장이 국제화가 돼요. 전국적으로 시장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따로따로 국제화됩니다. 국제화란 말이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나누어져서 세분화되고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성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원치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어디서도 나오냐면 부동산에서도 나오고요. 인접성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외부 효과고 인접지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니까 그 인접지 영향을 나는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산에서도 찾고 인접성에서도 찾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지역이란 말이 뜨면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지역 뜨면 그냥 부동산 때려놓으면 무조건 맞아. 그다음에 아까 이건 했던 건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임장 활동.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임장해서 정보를 캐내오고요. 중개 같은 활동도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이런 말이 뜨면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요. 추상적 시장이 되기도 하고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도 뒤에 가면 다 합니다. 하지만 완전 불완전을 물었을 때는 불완전 시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이 부동산 때문에. 그다음에 입지론이란 건 이제 요거는 부지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 안 움직이니까 부지를 보러 다녀야 되겠지. 이게 입지로. 그럼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뭘까?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아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나 재고시장이 발달합니다. 임대차나 재고시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이란 말이 나오고
다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요런 걸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교재에 내가 체크해드리고, 집에서 반복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7번 보세요. 일반적인 재원은 생산이 되면 소모가 되고 없어지고, 또다시 재생산하고, 소모되고, 또 재생산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토지는 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내가 쓰고, 남한테 빌려주고 임대료 받아먹고 또 내가 쓰려고 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써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재고 시장도 발달하고. 임대차란 말이 유명합니다.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투자재로서 각광을 받고요. 이런 단어들,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들은 수명이 짧은 재원은 아예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장기, 장래, 예측은 이 단어 뜨는 순간 무조건 영속성 넣어도 됩니다. 부정성 가볼까요? 부정성? 부정성은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생산비 법칙이 정되지 않고 특히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됩니다. 수직.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원은 비용 투입하면 생산되는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됩니다. 수직. 비용 투입해도 생산 안 돼.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그다음에 부정성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이 뭘까?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직이고요. 희소하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집약적이라는 것은 고층 건물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고층 건물. 토지를 조금만 쓰고 부족하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키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희소한 제한은 항상 토지 공개념 해서 사익보다는 공익이 발달하게 만듭니다. 공익. 정부가 규제하겠다. 이런 거 아까 비슷한 거 한번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 균형 가격의 형성도 잘 안 될 수 있다. 요게 부증성입니다.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가격이 성립되지 않더라. 그리고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물건마다 분석을 다 해야 된다.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3B로 만들어요.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적이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가격이 성립되지 않음. 감정평가 시에 물건마다 분석을 해야 됨. 너무 다르다 보니까 비교도 잘 안 되고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화된다. 인접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효과 지역 분석 요거 받고 인접했으면 좋은 점, 협동할 수 있음. 인접에서 나쁜 점, 경계 문제가 발생함. 인접지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됨. 그래서 아까 물리적으로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면에서는 대체가 된다 그랬죠? 뭐가 가능하다면 인근 지역 안에 있다면 인접성이 있다면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적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시간차를 두고 반복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인문적 특성에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은 한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는 최유효 이용을 하자. 자,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1등을 뽑아내서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한 놈을 뽑아내자.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이 된다 그랬거든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즉 용도 전환을 해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나 위치의 가변성은 생략하고요. 고가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고가성.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다. 비싸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많지 않아요. 비싸기 때문에 소수가 되고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거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 부채가 필요하다. 이런 게 고가성 때문입니다. 판매자, 구매자 소수, 진퇴가 어려움, 부채가 필요함 이런 것들이 고가성.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특성. 근데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것은 특성은 했으니까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속성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특성은 지금 너무 열심히 보지 말고 한 진도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교재 정리해드리면 그 정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요거는 부동성이지 영속성이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지금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속성. 부동산의 속성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멋멋으로서의 부동산. 그리고 요 물결 표시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첫 번째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두 번째는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세 번째로 위치로서의 부동산. 네 번째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다섯 번째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3차원 공간을 따집니다. 아까 우리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어디까지 인정이 되지 않느냐를 따져볼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좀 이따.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부증성과 관계가 돼요. 부증성. 자, 부증성과 관계되는 것은 항상 개발하기보다는 조금 보전의 관점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되고 사익보다는 공익.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토지의 공익 개념을 강조하는 걸 토지 공개념. 항상 이 부증성 관련이 있고. 위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샬이라는 사람은 위치를 강조했고요. 허드란 사람은 접근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위치의 종류는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겠네, 이제. 위치는 무슨 위치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는 위치, 절대. 인접성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위치, 상대. 최근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 상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접근성은 이렇게 합시다.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가치가 높다.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접근성이 좋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뭐 그런 예외도 있고. 시장 안에 주택이 들어가 버렸다든지 해서 접근성이 너무 지나쳐도 불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접근성 자체를 아예 따지지 않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요양원, 관광지처럼 멀어도 사람을 오게끔 만드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놈들은 접근성을 아예 중시하지 않는 부동산들이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 이걸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이고 환경은 부동산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성질이 있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은 자산은 증식의 수단이고 아무래도 개발의 관점에 입각해야 되고 아무래도 사익이 좀 더 강조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과는 조금 반대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거의 대부분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고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간. 그럼 지금부터 저랑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요게 이제 수평 공간입니다. 수평 공간, 윗공간이 공중 공간이고 수평 공간 아래 공간이 지중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이라고 하셔도 돼. 요 세 개를 3차원 공간이라고 하고. 이때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지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고요.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부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표권 밑에 지하권이죠. 예. 그 다음에 지표권 위에를 지상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지상권이라고 하면 안 되냐면, 이걸 지상권 하는 순간 민법에서 지상권과 용어 충돌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론에서 피해줘요. 공중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하권의 반대말은 지상권, 국어적으로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지하권의 반대말은 공중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판단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분쟁이 붙었을 때는 법원에 판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범위는 시험에서 묻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사회 통념상 어디까지 보통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먼저 지하권을 둘로 구분합니다. 무슨 지하권이 있냐면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이 있어요. 공중권도 둘로 구분합니다.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이 있습니다. 사적은 소유권 인정이 되고요. 공적은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적은 인정되고 공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적 한번 해볼게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인정이 됩니다. 광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물은 국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을 구분하는 깊이를 한계심도 또는 대심도 이렇게 부릅니다. 한계심도, 대심도 같은 말이거든요. 예. 요까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그 아래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공익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한계심도 아래에서 지하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보상을 안 해도 되거든. 근데 한계심도를 침범했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보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적 공중권은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조심하실 점을 알려드리면 용적률은 건물을 위로 올리는 걸 용적률이라 그래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건축법 시간에. 그런데 이 용적률은 지하 공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 지하 공간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공중권과만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용적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제도를 TDR 제도라 그래요. 개발권 양도 제도. 그다음에 일조권, 뭐 조망권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높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공권이나 전파권이요. 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공적 공중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요게 대충 이제 우리 소유권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냐, 어디까지 인정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간혹 저한테 지표권은 왜 안 합니까? 지표권도 해줘야지. 공중권, 지하권은 잘 들었는데 왜 지표권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감입니다. 이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건데 해달라 그러면 해드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앞에서 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까? 22번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지로 구입이 되니까. 아니 그럼 거기서 정착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유감입니다. 예.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정착물까지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종속이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근데 독립성이 있는 4개는 소유권이 안 미칩니다. 독립성이 있는 4개. 첫 번째는 건물하고요.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의 집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안 미친다. 그 외에는 다 종속적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지표권을 물으면 대답은 합니다만은 내가 조금 씁쓸하죠. 약간 씁쓸합니다. 씁쓸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공중권과 지하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보시면 좋겠는 부분이 요 바로 TDR이라는 부분입니다. TDR 한번 해볼게요. TDR은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합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 영어로는 TDR. 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냥 우리말로 그냥 개발권 양도제도 하고 치우지 계속 TDR 붙이냐면요. 이게 미국에서 실시되는 제도라서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되는 제도. 근데 왜 이걸 갖다 우리가 배우느냐. 좀 제도가 좋아요. 들어보시면 괜찮은 제도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요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 A는 앨리스라고 합시다. 앨리스. 아니 그동안 갑을 잘하다가 왜 앨리스인데 미국이니까 제가 이렇게 현실성 있게 부여를 한 거예요. 앨리스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가가 엄청나게 비싼 지역이에요. 자, 뭐가 가능한 지역인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지가가 엄청나게 비싼 지역이다. 그러면 앨리스는 이 위에 건물을 고층 건물을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짓고 싶지. 얘가 지금 20층까지 짓고 싶어요. 20층까지. 근데 정부가 5층까지만 지어 해버리는 거예요. 5층까지만 지어. 그럼 규제를 약하게 한 거예요?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화살 표시가 둘 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개발권 양도제도 TDR에서 조건은요. 무슨 지역에서 개발 지역에서 뭐를 묻든지 간에 화살 표시가 올라가야 돼. 지가도 쌀 것 비쌀 것? 비쌀 것. 규제는 약할 것 심할 것? 심할 것. 이렇게 하고. 그럼 얘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5층까지밖에 못 짓겠으니까 한편 일로 옵니다. 이 지역에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B는 브라이언이라고 합시다. 브라이언이 발음이 어렵네요. 브라이언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지역에서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버린 겁니다. 정부가 어쩔 수 없다. 미안해.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막 불만을 막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실컷 개발하려고 계획까지 다 짜놓고 장까지 차입해왔는데 문화재 발견돼서 나는 개발 못하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형평성에 안 맞아요. 누가 봐도. 얘는 땅 잘 만나서 말이야 개발할 수 있고 얘는 땅 문화재 발견된 채로 개발 못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원래 소유권 안에 개발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개발권을 일단 분리시킨다. 이게 첫 번째. 분리시킨다. 그럼 개발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개발을 영어로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권리를 영어로 right라고 합니다. right.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right 그러면 개발권이 됩니다. 이걸 여기서는 행사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하고 요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 지역. 요 지역으로 옮겨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발권을 여기로 이렇게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
같은 말로 이전한다. 그렇게 돼요. 양도 이전한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임대차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임대차는 리스거든요. 리스. 리스하면 안 되고 트랜스퍼 해야 됩니다. 트랜스퍼. 넘겨야 돼요. 그래서 LDR이 아니라 TDR이에요. TDR. 임대차는 게 아니거든요. 디벨롭먼트 라이트를 트랜스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앨리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저기 좀 더 짓게 해줄까? 하는 겁니다. 앨리스가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좋다. 그럼 더 짓게 해줄 테니까 그 권리는 네 게 아니고 브라이언 거니까 사와 보상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요. 시장기구 스스로가 보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사적 주체가 보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부가 돈 안 들어가지. 그래서 TDR은 보상을 하긴 하는데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보상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시장기구 사적 주체가 보상하게 만든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개발권을 너무 많이 줘버리는 거지. 용적률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허용해 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혹시 개발권 사올래? 그러면 난 됐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TDR을 실시하기 위해서는요. 감질만 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값 비싼 지역에 처음에는 개발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개발 못하게 만들어서 더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TDR 제도는 공중권과 관련이 있겠네. 아까 용적률을 옆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적 공중권입니다. 공적 공중권이었다면 보상이란 말이 안 나올 거거든. TDR은 지하권과 관련이 없다. 공중권. 보상이 나왔으니까 무슨 공중권? 사적 공중권. 그럼 이 제도 실시하면요. 얘도 개발할 수 있고 얘도 개발할 수 있어요. 옮겨서 개발하면 되니까. 형평성이 맞다는 거지 이제. 맞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효율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아까 했었잖아요. 예, 왜 떨어지냐면 여기 브라이언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다 산단 말이야. 그 개발권을 자꾸 양도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기반 시설도 부족한데 자꾸 고층 건물이 생기면 1조권 조망권 문제라든지 통풍 채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족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TDR 제도는 철저하게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TDR은 여기다가 소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니다. 소유권은 여기 가지고 있고 개발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개발권 양도제도지 소유권 양도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집에 가는 건 아니고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더 하도록 합니다. 64쪽으로 갑니다. 64쪽. 64쪽 가시면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시면 1번에 토지 특성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표안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토지 특성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 밑에 물리적 뭐뭐 불가능 있죠? 그거 형광펜. 물리적 뭐뭐 불가능.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뭐 가능 있습니까? 그것도 형광펜.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불가능한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뭐가 가능한 특성입니다. 두 칸을 더 내려오시면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있습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부동성 옆에다가 밑에다가 이동이라고 써보세요. 이동. 부동성 밑에다가 이동 썼어요? 예. 영속성 밑에다가 감가. 감가. 부증성 밑에다가 공급. 공급. 개별성 밑에다가 대체. 대체. 인접성 밑에다가 분할. 분할. 그리고 아까 물리적하고 불가능 사이에다 이걸 넣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성은 물리적, 이동 불가능.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 불가능.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 불가능. 개별성 물리적, 대체 불가능. 인접성 물리적, 분할 불가능 하시면 돼요.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밑에 가시니까 가로 1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말 찾았습니까? 예, 별표 4개 때리세요. 오늘 별표 4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별표 4개 때리시기 바랍니다. 시험 출제 가능성 100%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먼저 위치를 둘로 구분했네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그거 2개 묶어두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부동성과 똑같은 말들을 밑줄을 쫙 그어버리세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그런 다음 동그라미 니은부터 비읍까지를 묶으세요. 자, 니은부터 비읍까지. 오는 글자 하나 빼놓지 말고 다 기억하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형광펜 처리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자, 니은에 가셔서 니은부터 비읍까지. 니은부터 비읍까지를 묶으신 다음 니은에 국지화 형광펜. 리을에 외부 효과 형광펜 한 줄 내려와서 지역 분석의 형광펜. 미음에 임장활동 형광펜. 방금 형광펜 한 거는 반드시 기억. 한 장 넘기십니다. 66쪽. 영속성과 똑같은 말 일단 밑줄 좀 그어두세요. 비소멸성, 불개성, 불변성, 내구성 밑줄 그어두시고 물리적 감가 불가능, 경제적 감가 가능하는 표 있죠, 그죠? 그거 체크 한번 하시고 밑에 기읍부터 비읍까지를 묶으신 다음
자, 기역부터 비읍까지를 다 기억하시는 걸로 하고요. 형광펜 처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니은에 재생산 이론 형광펜 하시고 옆에다가 X 표시를 해주세요. X. 그럼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디귿 첫 번째 줄 끝에 임대차 시장의 형광펜, 그 옆에 재고 시장도 형광펜. 리을에 가치 보존력의 형광펜. 미음에 장래 형광펜. 두 칸 내려와서 장기 형광펜. 한 줄 더 내려와서 예측 형광펜. 예측. 이런 단어들은 영속성. 부증성. 같은 말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밑줄 그어두시고 그 밑에 한 6줄 정도 되는 거 묶어두시고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6줄 정도. 그리고 그 밑에 표가 나올 거예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표. 거기다가는 별표. 별표. 그리고 기역부터 비읍까지를 다 묶어주신 다음에 기역에 생산비 법칙 형광펜 하시고 옆에다가 X. X.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니은도 형광펜 하세요.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 형광펜 하시고 수직. 디귿도 형광펜 하세요. 집약화. 집약화. 그 정도만. 4번에 갑니다. 개별성. 같은 말 밑줄 그어두세요.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밑줄 그어두시고 물리적 대체와 용도적 대체 비교한 표를 체킹하신 다음 기역부터 한 장 넘기시면 미음까지를 묶으십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묶으시고 형광펜 처리 좀 해드릴게요. 먼저 기역에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말에 형광펜 하고 옆에다가 X. 일물일가의 법칙 X. 니은에 개별 분석이라는 글자에 형광펜. 니은에 개별 분석 형광펜. 디귿에 비교가 곤란이라는 글자도 형광펜. 비교가 곤란. 한 장 넘기셔서 미음에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비만 형광펜 하세요. 비. 상품의 비표준화성 비만 형광펜 하세요. 비. 시장의 비조직성 비란 말에 형광펜 하세요. 3B라고 아주 배웁니다. 요거 다 개별성 때문이에요. 5번 인접성. 같은 말 밑줄 그으세요. 연결성, 연속성. 연결성, 연속성. 연속돼 있다는 얘기예요. 표에다가 체크 하나 하시고요. 그 밑에 물리적 대체, 용도적 대체, 비교표 체크. 기역부터 리을까지 묶으신 다음, 기역부터 리을까지 묶으신 다음에 니은의 외부 효과 형광펜, 그 옆에 지역 분석 형광펜. 디귿에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환수 형광펜. 리을에 인근 지역의 형광펜, 용도상 대체 가능성 형광펜. 인근 지역 형광펜, 용도상 대체 가능성 형광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가로 2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묶으십니다. 묶으시고, 요거는 기역의 최유효 이용이란 말의 형광펜. 기역의 최유효 이용 형광펜. 니은의 용도 전환 형광펜. 두 줄 내려와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광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광펜. 보충학습에 가시면 입지론이 있고 적지론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개 묶어두시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연할 때. 병합분할의 가능성. 얘는 그냥 기역부터 한 장 넘기시면 나오는 비읍까지 묶어두시고 시연할 때 한번 보세요. 3번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위치의 가변성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그 밑에 표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주시고 읽어보세요. 그거.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리을에 고가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가성. 고가성의 형광펜 하세요. 고가성의 형광펜 하시고 세 번째 줄에 가시면 소수란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 동그라미 하고 소수. 그 옆에 진출입을 어렵게 한다는 표이 있을 겁니다. 어렵게 동그라미 하고 어렵게. 두 줄 더 내려오셔서 부채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부채. 부채. 이번에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먼저 건물의 특성 1번에 비영속성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반대 표시를 하세요. 반대 표시. 옆에다가 반대 표시 하시고 영속성이라고 쓰세요. 영속성. 그러니까 영속성의 반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성 옆에 역시 반대 표시를 하시고 부증성이라고 쓰세요. 부증성. 동질 가능성 옆에 반대 표시 하시고 개별성이라고 쓰고 개별성. 이동 가능성 옆에 반대 표시 하시고 부동성이라고 쓰세요. 부동성. 한 장 넘기십니다. 72쪽.
바로 5번에 종속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종속성. 종속성이라는 글자에다가 네모를 빵 칩니다. 요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 책을 한 장 넘기셔서 74쪽으로 갑니다. 74쪽. 제2절에 부동산의 본질 하는 거 나옵니다. 본질은 거기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뭐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산 표에다가 체크 한번 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1번에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자연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칠까요? 제목에서.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부증성이라는 글자 찾아서 동그라미 부증성. 그리고 한 줄 내려가서 끝에 밑줄합니다. 사회성, 공공성 및 토지 공개념 밑줄하시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글자 네모. 2번에 개발보다는 잘 보전하자, 보전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2번에 위치로서의 부동산. 자, 위치란 글자 찾아서 네모 하시죠. 위치 네모. 그리고 그 밑에 표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두 개 묶어주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에 밑줄을 합니다. 부동산 간에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생긴다. 밑줄하시고, 상대적 위치란 글자 형광펜 하십니다. 최근에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가로 2번. 접근성의 개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억에 마샬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마샬에 네모 하시고, 바로 옆에 위치란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두 개를 묶으시죠. 연결. 마샬은 위치를 강조했다. 한 줄 내려가서 허드란 사람 네모 하시고, 한 줄 더 내려서 끝에 가시니까 다운표 안에 접근성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하고 두 개 연결하세요. 마샬은 위치, 허드는 접근성. 동그라미 디귿에다가 밑줄 합니다. 디귿. 접근성이 좋으면 통상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하나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밑줄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 장 넘기시면 리을까지 있거든요. 리을까지를 묶어주시고, 기역부터 리을까지 묶어주시고, 앞에다가 예외라고 씁니다. 예외. 예외란 말은 접근성이 좋아도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밑줄을 그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줄 끝에 밑줄합니다. 흡입력이 강하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밑줄하시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3번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별표 두 개만 때리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를 묶으신 다음에 1번에 수평공간 밑줄, 그 옆에 지중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 등 입체공간 밑줄하시고, 입체공간은 동그라미. 그 옆에 3차원 공간, 거기다가 형광펜 하세요. 3차원 공간. 공간은 3차원으로 다룹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보충학습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번만 네모합니다. 공간적 범위 네모하고, 1번에 공간적 범위 네모하고, 그 옆에 형광펜 하세요.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1번에 의, 기역부터 디귿까지를 일단 묶어볼까요? 그리고 저는 니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미터까지 미친다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한다. 사회적 통념, 형광펜. 구체적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의 판단, 형광펜. 사회적 통념, 형광펜. 법원의 판단, 형광펜. 그리고 그 밑에 표로 들어갈 겁니다. 표. 자, 표 안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나옵니까? 예. 첫 번째,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없는 애 동그라미. 그 옆에 종속이란 말의 동그라미. 그 옆에 1조권, 조망권은 그냥 밑줄만 그어두시고, 용적률 TDR을 형광펜 하세요. 용적률 TDR. 그 밑에 지하수 밑줄 하시고, 지하수. 그 밑에 한계심도 이내 동그라미 하고, 보상한다, 보상 5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소유권이 안 미치는 범위죠.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 있는 애 동그라미. 독립정착물, 독립의 동그라미. 항공권, 전파권은 밑줄만 하시고요. 광물만 찾아서 형광펜 해버리세요. 광물 중요합니다. 광물, 형광펜. 한계심도 아래 동그라미 하고, 보상 안 한다, 그것도 동그라미 하고. 한 장 넘겨볼까요? 예. 넘겨보시면 니은에 물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유역주의라는 게 A번에 보이실 겁니다. 네모하세요. 네모. B번에 선용주의라는 말도 보이실 겁니다. 네모하세요. 네모. 유역주의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끝에 밑줄하세요. 물을 골고루 사용하자라는 말에 밑줄하세요. 물을 골고루 쓰자. 거기서 한 석 줄 정도 내려오시니까 수변지역 네모, 우리나라 네모. 물이 수변한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쓰자. 근데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동그라미 하세요. 선착순주예요.
그러니까 선용주의는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쓰는 건데 여기서 물을 골고루 써버리면 농작물을 재배할 만큼의 충분한 물 확보가 안 돼서 다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몰아주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줄 내려서 끝에 건조지역의 네모.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독점적으로 물을 쓴다. 건조지역이다. 디귿. 디귿. A번에 개인 간의 경우란 말이 나오는데 자 7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가볍게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갑이 하천 옆에 살고 있고요. 을도 하천 옆에 살고 있는데 이 하천이 만약에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항해라 그래. 항해. 항해가 가능하다면 갑의 소유권은 요까지 인정하고 을의 소유권은 요까지 인정해요. 항해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도로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죠. 하천 소유권을. 가장자리까지만 주는데 항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때는요. 개인들에게 이 하천 소유권을 줘버립니다. 이거. 임의로 중앙선을 하천에 그어가지고요. 불가능할 때는 중앙선 물밑 토지까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필기도 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는 개인들에게 하천 소유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가 가장자리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이 하천을 관리하지 않는다. 소유권 줘버린다. 줘버린다가 중앙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A번에 개인 간의 경우 옆에 항해가 가능하다. 가능의 동그라미 하고 옆에 가장자리란 말에 네모를 치고 두 개 연결. 한 줄 내려서 끝에 항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의 동그라미 하고 한 줄 내려서 중앙선에 네모하고 두 개를 연결. 가능할 때는 가장자리, 불가능할 때는 중앙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에 지하권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만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한계심도, 대심도라는 표현 형광펜 하시고 그거 1, 2, 3번 3개 묶어주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구분하는 표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두 개 묶어두시고 읽어주시면 되고. 더 내려오시면 리을에 공간 관련 제도 및 문제점이 나오죠. 그 A번부터 D번까지를 묶어주시고 B하고 D하고는 체크하세요. B, D. 그리고 B에 네모 좀 칩니다. 공중공간, 그거 네모 치고 옆에다가 밑줄 긋습니다. 개발권 양조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거는 지하 공간과 관련이 없어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가로 3번에 개발권 양도제도 TDR 그거 별표 두 개 때려주시고요. TDR이라는 글자에다가 형광펜을 해버리세요. 영어 TDR에.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밑줄합니다. 미국에서 널리 활용.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자, 기역부터 키역까지를 묶으십니다. 일단 기역부터 키역까지를 묶으시고 제가 처리 좀 해드릴게요. 디귿에 개발권만 양도한다. 그거 형광펜. 소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개발권만 양도. 미음에 개발지역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고지가 형광펜. 공적 규제가 강화 형광펜. 강화. 개발지역에는 지가 높아야 되고요. 규제가 강화돼야 됩니다. 비읍에 시장기구를 통해 형광펜. 정부가 보상하는 거 아닙니다. 15세 사적 공중권 형광펜. 지하권 관련 없습니다. 사적 공중권입니다. 지읒에 형평성 추구 형광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치읓 두 번째 줄에 효율성이 져야 된다. 그거는 그냥 밑줄만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줄만. 형광펜 급은 아니에요. 예. 미리 형광펜을 그어두신 분들은 칼로 긁어내시고 오는 형광펜 급은 아니에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라고 나옵니까? 예, 5개 정도 묶어두시고 한 4번 정도만 체크하세요. 가로 4번. 넘기시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이것도 4개 묶어두시고 이거는 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수요 공급 이론 막 넘어가니까 다음 주는 절대로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마시고요. 오늘 오후에 하는 저기 만원의 행복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론 20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페 가셔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번 보시고요. 1월달, 2월달 자료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출력해서 풀어보시면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